네, 이번 시간에는 2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 이제 소비자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자사 제품과 경쟁 회사 제품들의 위치를 2차원이나 3차원의 도면으로 작성한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포지셔닝이라는 마케팅 용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2차원적으로 이제 제품의 어떤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혹은 3차원적으로 이렇게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그 인식하고 있는 그런 어떤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2차원 혹은 3차원적으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이제 포지셔닝 맵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포지션이라고 하는 말,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사 제품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갖다가 우리는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갖다가 그 그래프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제 포지셔닝 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강하고, 그 다음에 조금 고급스러운 그러한 어떤 음료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 제품 요쯤에 이차겠구나라는 겁니다. 건강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그리고 또 이제 약간은 좀 그 싼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는 그런 어떤 음료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사이다나 콜라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갖다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포지셔닝 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사 자료의 측정에서 자료 표본 추출 과정의 5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하는데 그 단계가 있을 것이다. 그 단계를 5단계로 나타내 보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모집단이 있고 그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몇 개만 뽑는 거죠. 예, 그거 갖다 우리는 이제 표본 추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표본 추출.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표본 추출이라고 나와 있고 모집단의 일부분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첫 번째가 모집단을 결정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예가 뭐 중앙대학교 학생들의 키를 조사한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중앙대학교 학생 전체가 다 모집단이죠. 그런 어떤 모집단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표본 추출 프레임을 갖다가 결정한다라는 건데요.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모집단이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뭐 그 중에서 이제 뭐 신입생들의 평균 키를 조사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신입생들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기 옆에다 밑에 보시니까 뭐 표본 추출 프레임 결정의 예라고 해가지고요. 승용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려고 한다면 승용차 소유자 명단을 가지고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표본 추출 프레임의 결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 추출 방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표본 추출 방법에는요, 확률 표본 추출이 있고 비확률 표본 추출이 있는데, 뭐 쉽게 이야기하면 확률 표본 추출은 내가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을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확률 표본 추출은 내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을 모르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률 표본 추출이다.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 신입생들의 평균 키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신입생들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겠죠. 신입생들이 모두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1000명 중에서 100명을 뽑는다고 하니까 내가 뽑힐 확률은 10% 정도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뽑힐 확률이 알려져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확률 표본 추출이라고 하고요. 비확률 표본 추출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사자가 편의대로, 임의대로 그냥 아무 때나 막 뽑는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뽑힐지 모르니까
그 확률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편의 표본 추출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표본 추출 방법이 결정되면요,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겠죠. 신입생들의 평균 키를 알고 싶다. 그러면 100명을 뽑을 건지 200명을 뽑을 건지 크기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표본을 추출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표본 추출 과정의 5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볼게요. 초점 집단 면접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언제 적용하는 게 좋을지를 기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23번 정답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뭐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 읽어 보시고요. 요 정답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답을 작성했는데 초점 집단 면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초점 집단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옛날에 길을 가다가 뭐 지금 뭐 원전 반대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 그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럼 뭐 제가 뭐 몇 마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선물을 주더라고요. 양말 몇 쪽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부탁하는 말이 몇 월 며칠 날 이거에 대해서 토론이 있으니까 꼭 좀 나와 주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시간 되면 뭐 나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안 나간 이유는 뭐 좀 귀찮아서 뭐 안 나갔는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제가 나갔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혹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발표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조사자는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 정보를 얻게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초점 집단 면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어떤 조사 주제에 대한 경험이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응답자들과 토론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방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정답에서도 보게 되면 6명에서 12명의 소비자들을 모아놓고 조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토론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발표하겠죠. 그러면 그 토론을 보면서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냐? 이게 바로 정성적인 방법이죠. 이 정성적인 방법과 반대되는 것은 정량적인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성적인 방법은 수치로 나타내기가 어려운 거죠.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발표하는데 뭐 1점, 2점 뭐 이렇게 점수화 시킬 수는 없잖아요. 자, 어쨌든 이런 게 정성적 조사 방법인데, 자, 이런 어떤 초점 집단 면접은 언제 적용하는 게 좋으냐? 일단은 그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비용도 적게 들 수가 있겠죠. 그 분야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딱 조사하는 거니까 비용이 적게 들고, 그 다음에 문제도 아주 심층적으로 이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이제 모아놓고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빠르게, 근데 비용도 적게 들면서 문제를 갖다가 핵심적이고도 심층적 있게 그 접근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갖다가 총체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이때 초점 집단 면접을 실시하면 뭐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자료의 수집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세 가지 쓰시오. 자료 수집 방법은 1차 자료가 있고 2차 자료가 있죠. 1차 자료는 조사자가 직접 자료를 획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남이 해놓은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자료를 갖다가 이제 획득하는 걸 우리는 1차 자료라고 하는데, 그 1차 자료를 갖다가 획득하는 방법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 조사,
그 다음에 실험 조사, 질문 조사 이렇게. 그래서 관찰 조사는 뭐냐? 관찰하는 거죠. 그 왜 관찰 조사를 하느냐? 그 관찰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예, 뭐 동물들, 예,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유아들의 어떤 뭐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뭐 질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고 관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험을 할 수도 있어요. 실험 조사는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를 알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 예를 하나 드러났습니다. 마케팅 활동에 대한 마케팅 성과와의 관계를 알아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좋을수록 뭐 매출액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알고 싶다. 서비스는 원인이고 매출은 결과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해보는 거죠. 예, 그 손님들이 왔을 때 서비스를 갖다가 잘해줬을 때 매출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서비스를 갖다가 뭐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했을 때는 매출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원인과 결과를 알아내고자 할 때 우리는 실험 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조사. 질문 조사는 말 그대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질문을 하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전화를 해가지고 조사할 수도 있고요. 우편물을 보내서 조사할 수도 있고요. 면접을 해가지고 조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2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이제 시장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포함 오류와 무응답 오류의 개념을 간략히 쓰시오 그랬습니다. 이 불포함 오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중앙대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를 갖다가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중앙대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다 할 수 없으니까 표본을 뽑겠죠. 자, 그런데 그 표본을 뽑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 가서 표본을 뽑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인문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표본을 뽑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인문대학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많겠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중앙대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가 작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인문대 학생들만 뽑느냐? 왜 공대 학생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학생들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오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불포함 오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 공대 학생들을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그게 바로 이제 불포함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응답 오류는 앞에서 12번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뭐 잠깐 한번 12번으로 돌아가서 보신다면 여기 이제 무응답 오류가 있네요. 예, 그래서 무응답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응답자의 거절이나 비접촉으로 인한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5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